엄마, 제발 좀 창고 안에서 생각 좀 해보세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안 그러면 우리도 더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람 할 짓이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빌딩만 넘겨주시면 끝나요. 그럼 편하게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문 밖에서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창문 하나 없었습니다. 조용한 정적 속에 그저 숨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현실이고 대한민국 안양에 사는 정명자 여사의 실제 사연입니다. 명자 여사는 올해 66, 남편 없이 자식 셋을 홀로 키워내며 살아왔습니다. 고생 끝에 하나 남은 건물 한 채, 이제 노년의 여유를 누리며 조용한 일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빌딩이 문제였습니다. 몇 해 전 스타벅스가 들어서고 상권이 살아나면서 건물 가치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조용하던 가족에게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정명자 여사는 습관처럼 건물 2층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보고 한참 밀린 월세가 걱정되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줘야 하나, 요즘 장사도 안 된다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고 큰아들 성진이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에나 간신히 얼굴을 보던 아들이었지만 요즘 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뭐 간단히 먹었지.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몸도 안 좋으신데 챙기셔야죠. 명자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성진은 미리 사온 도시락을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쭈뼛거리던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근데 엄마, 그 건물 이제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괜찮다. 관리야 뭐 할 만큼 해봤지. 전문가랑 상담도 해봤는데 요즘은 신탁 관리 맡기면 세금도 절약되고요. 그 얘긴 다음에 하자. 명자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성진은 입꼬리를 씩 올리더니 아무 말 없이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 성호가 나타났습니다. 성호는 요즘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무슨 온라인 투자라는 걸 시작했다며 늘 분주했습니다. 엄마, 형이 그 건물 관리하려고 자꾸 들락거린다면서요? 응. 그런 얘긴 안 했는데.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형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호야, 너희 형은 그런 애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아니에요. 전 그냥 엄마가 당하실까봐 그래요. 솔직히 형, 요즘 빚도 많다잖아요. 그 대화 이후 명자 여사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의 말 속에 배려와 걱정이 묻어나는 것 같았지만 어쩐지 그 말끝이 뭔가 불편하고 찝찝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큰며느리 선미가 들렀습니다. 김치며 과일까지 잔뜩 사들고 왔고 부엌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부동산 쪽도 조금 알아봤는데요. 5층 옷가게 아직도 세가 밀린다면서요? 조금 밀렸지. 그런데 괜찮아. 상권이 살아나면 다시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요. 이럴 때 빨리 건물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관리하신 거 정말 대단하지만 이제 좀 쉬셔야죠. 명자 여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선 무거운 그림자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서연마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걱정돼 퇴근길마다 들렀고 같이 걷자며 집 앞 산책로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요즘 뭔가 이상해요. 자꾸 서류 얘기하고 변호사도 만나는 것 같고. 변호사? 응. 형부랑 형도 자주 부동산 앞에서 만났대요. 혹시라도 엄마 몰래 뭐 꾸미는 건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니? 명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마라는 단어를 내뱉으며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녀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줬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변한 걸까? 그러나 변한 건 자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낯선 풍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명자 여사의 젊은 시절은 흔히 말하는 고생 끝에 낙이 아니었습니다. 고생 끝에 또 고생, 그 다음엔 겨우 숨 고를 틈만 허락되던 삶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명자 여사는 경북 구미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 틈에 끼어 조용히 자라났고 가난한 집안 형편에 중학교도 못 마치고 서울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시다 생활을 시작했고 낮엔 공장에서 밤엔 식당 설거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20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철물점이 사기를 당해 부도가 나면서 가족은 순식간에 빚더미 위에 앉게 됐습니다. 그 시절 명자 여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퇴근길엔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아이 셋을 기르며 매달 월세 밀리지 않게 살림을 유지하는 게 목표였고 그냥 무너지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 중학생이 되었고 남편 역시 다시 일을 시작하며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친척의 도움으로 작은 철물 공장을 다시 세웠고 그 공장에서 남편과 아내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처음엔 지하상가 한 칸, 그 다음엔 단독주택 한 채, 그리고 마침내 현재의 건물 부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우리 명자 진짜 고생 많았지. 당신이 버텨준 덕이지. 그깟 건물보다 당신 건강이 100배는 중요해. 남편은 늘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빌딩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부부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말 그대로 가족의 상징이자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출근했지만 그날 저녁 병원에서 들려온 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소식이었습니다. 의식 없이 실려갔고 10분도 못 넘겼습니다. 그렇게 명자 여사는 졸지에 남편을 잃고 아이 셋과 건물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처음부터 다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임대 관리의 어려움도 전혀 몰랐지만 명자 여사는 이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는 생각으로 건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면 밤잠을 설쳤고 건물 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커서 몇 달간은 생활비까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오히려 명자 여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2년은 매일 세무사 사무실에 들러 계약서를 검토했고 주변 상가를 다니며 상권 흐름도 공부했습니다. 셋째 딸 서연은 종종 밤늦게 공부하다가도 엄마가 책상 앞에서 세금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 내 공부보다 어려워 보여 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성진은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했고 둘째 성우는 공무원 시험을 치르며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딸 서연은 교사가 되어 매달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때를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스카프를 손에 쥐고 딸이 보낸 편지를 펼쳐 읽던 그 순간 엄마, 이게 다 엄마 덕이에요. 세상에 엄마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명자 여사는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잘 키웠다는 자부심,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처음으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이 너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그녀의 하루는 늘 불안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누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서류를 내밀까 걱정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인생을 통틀어 지금처럼 사람의 눈빛이 무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큰아들 성진의 따뜻했던 손이 요즘은 지나치게 부드럽게 느껴졌고 며느리 선미의 미소는 자꾸만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환한 웃음이 가득했던 것일은 요즘 들어 말수가 줄고 눈치를 보는 기류가 더 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실 한켠 의자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아끼기만 했나? 그녀는 그런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사랑을 주었고 기회를 주었고 남편 없이도 지켜낸 가족인데 왜 이제 와서 이 모든 사랑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돌아오는 걸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며칠 뒤 의외의 한마디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 한번 같이 가요. 간단한 검사예요. 그 말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친절과 배려 속에 그녀는 잠깐 방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볍게 체크만 받으시는 거예요.
큰아들 성진은 병원 앞에서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명자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긴장한 손끝으로 가방 끈을 쥐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건강검진일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접수대에서 받은 진료표에는 신경정신과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여긴데? 작게 중얼였지만 성진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 건놓고 어디 뒀는지 모르실 때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명자 여사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날 은행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때도 통장에서 돈을 뺀 걸 기억 못 하셨어요. 그제서야 그녀는 아들의 의도를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내가 뭔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걸까? 의사 앞에서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오늘 날짜, 대통령 이름까지 정확히 대답했지만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의심되긴 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성진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명자 여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그날 이후 명자 여사의 일상은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 놓았던 국자가 어느 날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기억조차 없는 요플레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바꿔놓은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그런 걸 잊어버린 걸까? 그녀는 스스로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자신의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멀쩡한데. 이상한 건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큰며느리 선미가 찾아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통장은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돈 빼신 거 잊으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괜찮아요. 저희가 챙길게요. 이젠 편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하며 명자 여사의 손에서 통장을 슬쩍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울었습니다. 매달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제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둘째 며느리 지은이 들이닥쳤습니다. 말투는 거칠었고 눈빛은 전혀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다 가져가면 우린 뭐가 됩니까? 어머님은 진짜 형편만 드실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지은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상황 계속 두고만 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는 식탁 위에 남은 반찬을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엄마 상태 다들 알잖아요. 우리도 대비는 해야죠. 그녀는 엄마라고 부르면서도 그 말투는 생소하게 낯설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 경비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괜찮으세요? 며느리분이 어르신 상태가 좀 안 좋다고 걱정 많이 하시던데요. 나 괜찮아요.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시죠? 저도 그렇게 보여요. 경비원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속엔 어딘가 동정심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치매 의심 노인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막내딸 서연이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아니에요. 통장도 도장도 왜 오빠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나도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긴요. 엄마 멀쩡하시잖아요. 이건 다 계획된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외쳤습니다. 명자 여사는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애들이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듯 쪼개졌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성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그의 손엔 변호사 한 명이 함께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신탁관리로 전환하시면 세금 절감이 커요. 건강도 걱정되고요. 성진아, 그만하자. 엄마 괜찮다. 그렇게 계속 고집 피우시다간 진짜 곤란해질 수 있어요. 순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고집 피우다간 곤란해진다는 말,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하지만 성진은 미소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아요. 그 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치밀하고 계획적인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정명자 여사는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장애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큰아들 성진이 변호사와 함께 다녀간 이후로 정명자 여사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심장이 자꾸만 뛰었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자식들이 왜 그러는지, 왜 그토록 건물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이 모든 일이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 여사가 늘 아끼던 작은 서랍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감 도장과 등기 관련 서류, 남편이 남긴 유서 복사본까지 들어있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도장이 놓인 위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비밀번호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며느리 선미가 반찬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한참 식사를 함께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힘들어 보이세요. 혹시 불면증 심해지신 건 아니죠? 응, 뭐 잠이 잘 안 오는 날도 있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억력도 좀 흐릿해지시고. 명자 여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미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선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저희가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감싸듯 들렸지만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에 자꾸만 감시와 통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자신의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전화를 받고 말했습니다. 아드님과 공동 명의자로 되어 있어서 출금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내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요. 확인해보니 지난달에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어머님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도장은 분명 자신이 손도 대지 않은 것인데 이미 적법하게 처리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랍장 앞에 무릎을 꿇고 도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모양의 인감도장.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 사용된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막내딸 서연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빠네 집에 갔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책상 위에 무슨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엄마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서류?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엄마 도장 똑같이 생긴 거였어요. 명자 여사는 차가운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무서워졌어. 며칠 뒤 큰며느리 선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었고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요즘 병원에서도 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해요. 노트북 화면에는 치매 초기 진단서라는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의심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썼니? 병원에서요. 어머님 진료 기록 지난번에 다 보셨잖아요. 나는 그런 진단받은 적 없다.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지난번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자 여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대신 처음으로 선미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말거라. 선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섰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날 밤 명자 여사는 문고리에 수건을 묶고 침대 곁에 도장을 숨겼습니다. 누군가 또 찾아와 그걸 꺼내 가더라도 쉽게 찾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낌새가 또다시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둘째 성우가 집을 찾아왔고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형이 무슨 짓 하는지 엄마도 이제 눈치채셨죠? 근데 엄마, 형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빌딩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명자 여사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형한테만 주면 나랑 누나는 뭐가 됩니까? 우리도 가족이에요. 그 말 속엔 서운함과 원망 그리고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 여사는 현관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문서를 내밀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 햇살이 이토록 차갑게 느껴지긴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식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오해나 말다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가족에게 곧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걸. 그날도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명자 여사는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고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엄마, 저 서연이에요. 오늘 점심에 댁에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뭔가를 결심한 듯한 어조의 불길함보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마자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고 그녀의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오빠 집에서 몰래 가져온 거예요. 그게 뭐니? 서연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고 안에는 등기부 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복사본, 그리고 치매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의 이름이 찍힌 서류였지만 그녀는 분명히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야. 맞아요. 엄마, 오빠가 새언니랑 짠 거예요. 엄마 이름으로 건물을 넘기려 했어요. 명자 여사는 손을 덜덜 떨며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평소 쓰던 것과 똑같은 모양. 하지만 위치도 각도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그날 저녁 서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경찰에 가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식을 신고하는 일이 어떤 부모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명자 여사는 이미 더 이상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모녀는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조사실에서 진술을 시작하던 명자 여사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 도장은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제 기억은 명확합니다. 서연은 사진과 음성 파일 그리고 며칠간 적어온 기록들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고 명자 여사의 진술이 끝나기도 전에 형사사건으로 충분히 다뤄질 사안입니다. 라며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성진 부부를 출석 요구했고 그들은 당황한 듯 태연하게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서류와 CCTV 자료, 통화 녹취록 앞에서 결국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게 사람 생각하는 방법이니? 명자 여사는 조사실에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큰며느리 선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손을 모아 비는 모습이었지만 명자 여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애들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도 손주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나는 지금 내 정신을 지키는 게 먼저다.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고 성진 부부는 사문서 위조 및 재산 강탈 시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날 이후 정명자 여사의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도 방문도 없었고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작은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끝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성호였습니다. 말없이 서 있던 그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명자 여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형이 한 짓은 너무했어요. 근데 엄마,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뭔데? 형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저한텐 기회일 수도 있지 않아요? 성호야, 지금 그게 할 말이니? 엄마, 재산이 그만큼이면 나한테도 기회 한 번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내 형보다 더 무섭다. 그 말에 성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표정은 결코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딸 서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둘째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오빠 친구한테 들었는데 부동산이랑 은행 계속 드나든대요. 정명자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것 같다. 잠시 평온했던 명자 여사의 일상은 다시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의 눈빛은 성진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더 큰 폭풍이 온다는 것을. 정명자 여사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바람 소리가 들리는 집안에서 그녀는 안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큰아들 성진의 위조와 감금, 그리고 재판으로 이어진 지난 날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겨우 끝난 줄 알았지만 둘째 성호의 눈빛이 다시금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현관 앞에서 나눈 짧은 대화,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이 전한 이야기. 엄마, 둘째 오빠가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통장 조회하고 은행도 들락거리고. 혹시라도 또 무슨 수작 부리는 건 아니겠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서랍 안에 넣어둔 서류를 꺼내 한 장씩 넘겼습니다. 재산 목록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본, 그리고 변호사에게 받았던 상담 요약까지. 모든 걸 한자리에 모아두고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엔 당하지 않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 방역 작업 있어서 지하 창고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녀분이 내려가셨던 것 같아서요. 제 아들이요? 네, 지난주에도 왔었고요. 어제도 문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명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바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정리해둔 물건들, 오래된 상자들과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안에는 낯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보관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안에는 누군가가 정리한 듯한 문서 복사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꺼내들었고 그 안에는 본인의 통장 사본과 도장 이미지가 담긴 문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아들 성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그의 아내 지은도 함께였습니다. 둘 다 유난히 정장을 갖춰 입었고 표정엔 웃음기 하나 없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형도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고 다 난리였죠. 그럼 그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게 맞지 않겠어요? 명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호야, 또 시작이니?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형이 감옥 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일로 가족들 사이가 얼마나 상했는지 아세요? 이젠 공평하게 해야죠. 공평하게. 그렇죠. 성진 오빠는 이미 감옥 갔고 엄마랑 사이도 틀어졌고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 받고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라고요? 명자 여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그저 그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러니까 형네만 좋지. 우린 언제까지 뒷전이에요. 그날 밤 명자 여사는 불을 켠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엔 열어보지 않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고 봉투 위엔 박성호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안엔 자필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이라도 재산 일부만 넘겨주시면 저희도 더는 억울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게요. 그녀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가슴에 맺힌 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니? 며칠 후 동네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명자 여사는 놀라 인사를 건넸고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괜한 말일 수도 있는데 성호 씨가요. 요즘 마을 이장한테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닌다네요. 뭔가 요양원이나 간병인 문제로 상담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요양원이요? 예, 혹시 여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명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 번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지금부터 말할 거 잘 들어야 한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이번엔 성호가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나 창고에서 뭘 봤단다. 또 무슨 짓을. 엄마, 절대 혼자 있지 마요. 서연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고 명자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가족이 아닌 재산이라는 숫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옷장을 열고 손때 묻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서가 고이 접혀 있었고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야, 나 없이도 우리 자식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 건물은 내가 지킨 거니 내 뜻대로 하렴. 누구도 강요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그녀는 천천히 유서를 덮고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둘째 아들이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한 손엔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명자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도 형처럼 될 거니? 정명자 여사의 단호한 말에 둘째 아들 성호는 아무 말 없이 위임장을 쥔 손을 가만히 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익숙한 인감도장이 찍힌 제3명의 이전 동의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미 이름도 생년월일도 정확히 기입되어 있었고 마치 마지막 확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내가 도장 찍은 게 아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미 찍으신 거예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기억 안 난다고 말하지 마. 이제 그런 말로 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성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안 해주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 형처럼 되기 싫으면 나한테 기회를 주셔야죠.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언젠가 봤던 첫째 성진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빌딩이 탐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라. 이젠 너도 자식이라고 부르기 싫구나.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중얼거린 그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되네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엄마.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변호사를 다시 찾았고 두 번째로 가족을 위한 법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엄마, 이번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명자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과의 통화 내용, 방문 시 행동, 위협으로 느껴졌던 발언들까지 빠짐없이 일기장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집안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뒤 성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낸 말은 전과 같았습니다. 엄마, 도장만 주시면 다 정리할게요. 사실 엄마가 치매라는 진단서도 있긴 있어요.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 말에 명자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진단서 어디서 받았니? 지난번 병원에서. 엄마도 기억 안 나세요? 그 순간 식탁 밑에 있던 녹음기가 작동 중인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 진단서 좀 나한테 보여줘라.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좋다. 그럼 다음번에 그 진단서랑 내가 갖고 있는 서류들 다 챙겨와라. 성호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찍으시면 더 빨리 정리되긴 하죠. 서류 다 가지고 오면 생각해보마. 며칠 뒤 성호는 서류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위임장, 진단서, 통장 사본, 심지어 그녀의 도장까지 복제한 모형 도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받아들고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다 가지고 경찰서 가자. 네? 뭐라고요? 지금부터는 내 차례다.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불렀고 준비해둔 서류와 녹음 파일, 사진과 녹화 영상까지 정리된 증거 파일을 함께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도 저를 감금하려 했습니다. 형과 같은 방식으로요. 제가 치매라는 거짓말을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확인 후 바로 사문서 위조 및 협박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성호는 출석을 요구받았고 출석 당시 경찰 앞에서도 오해였다.
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언한 음성 파일과 제출된 문서들의 위조 흔적이 있습니다. 명자 여사는 조용히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오랜만에 눈물이 아닌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냈다. 그날 이후 정명자 여사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햇살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고 새벽마다 들리던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엄마라는 이유로 모든 걸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이니까,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참는다고, 사랑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성우 역시 형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었기에 법원은 고의성과 반복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성진보다 다소 낮았지만 그는 결국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서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명자 여사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한 뭉치를 들고 공증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단정하게 정리된 재산 증여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도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증여 대상은 단 한 사람. 평생 엄마 편에서 묵묵히 지켜준 막내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다. 욕심 안 낸 내가 결국 우리 가족을 지켜줬구나.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건물의 절반을 서연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노인 인권보호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내 작은 결심이야.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남기고 싶었단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가 어느 요양병원 후원 벽에 붙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그렇게 속으로 중얼이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연락을 끊었고 그 어떤 가족 모임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 여사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함께 매주 수요일이면 동네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을 도왔고 한 달에 한 번은 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성진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여사님, 면목 없습니다. 성진이 안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고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성진이 직접 쓴 탄원서 초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늦었죠? 아직도 매일 밤 창고 문 앞에서 엄마가 소리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형량이 줄어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고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용서해야 할지 그대로 잊어야 할지. 다음 날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빠 편지는 안 받아도 돼요. 대신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던 봉사활동. 거기 오빠도 오고 싶대요. 정말? 네. 정말 매주. 앞으로는 몸으로라도 반성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 앞에서 성진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명자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를 스쳐 지나 복지관 안으로 들어섰고 성진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선인지. 하지만 그날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오는 걸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상처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감내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기에 더더욱 지켜야 할 성과 존중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작게나마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